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고려의 북쪽 국경지대 묘양산. 자락 깊은 곳에 작은 약방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이곳은 해가 떨어지면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곤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산짐승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 마을 사람들도 밤이면 좀처럼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외딴 약방의 굴뚝에서는 언제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은은하게 퍼지는 약초 다리는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에 섞여 지나가는 바람조차 잠시 머물게 할 만큼 따스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평생을 병든 이를 돌보며 살아온 늙은 의원과 그의 손녀 서연이 단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서연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도와 약초를 캐고 환자를 돌보며 자라나 나이는 어리지만 그 의술과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연이 사는 이 산골 마을은 국경과 가까워 오가는 이들이 많지 않았으나 가끔 산을 넘다 다친 사냥꾼이나 약초꾼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 가곤 했습니다. 서연은 환자가 누구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덧나던 상처도 씻은 듯이 아물고 열병에 시달리던 아이도 금세 새근거리지 잠들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은여라 불렀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보라가 며칠째 그칠 줄 모르고 휘몰아치며 산과 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고 약방 한 구석에 앉아 마른 약재를 썰고 있었는데 사각거리는 작두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랫목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이 드셨고 서연은 혹여나 할아버지가 깰까봐 조심스러운 손길로 약재를 다듬으며 창밖의 눈보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서연은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일까? 아니면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굴러떨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지만 이내 헛것을 들었거니 생각하며 다시 약재를 써는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둔탁하게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서연의 귀에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등불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눈바람이 훅 하고 밀려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서연이 등불을 높이 들어 어둠 속을 비추자 약방 앞마당의 하얀 눈 위로 검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고 그 끝에는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서연은 신발을 제대로 신을 새도 없이 뜰로 뛰어내려가 사내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옷은 곳곳이 찢겨 있었고 어깨와 등에서는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 한눈에 보아도 예사 상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급하게 사내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분명했기에 서연은 젖먹던 힘을 다해 사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몸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문 밖으로 나오셨고 쓰러진 사내를 보자마자 서연을 도와 그를 방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끙끙거리며 간신히 사내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겨 눕혔고 서연은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서연은 사내의 젖은 겉옷을 벗겨내고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긴 상처가 등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이어져 있었고 피가 굳어 옷감과 살이 엉겨 붙어 있어 떼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내의 맥을 짚어보시더니 고개를 젓으며 맥이 신랏같이 희미하고 출혈이 너무 심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부엌으로 달려가 깨끗한 물을 끓여오고 지혈에 좋은 약초들을 꺼내 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끓인 물에 적신 깨끗한 광목천으로 사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사내는 고통스러운지 무의식 중에도 낮은 신음소리를 흘려냈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부디 이 밤을 버텨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상처를 닦아낸 후 서연은 곱게 빻은 쑥과 엉겅퀴 가루를 상처 깊숙이 채워넣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서연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신중했습니다. 약초의 독특한 향기가 비릿한 피냄새를 덮으며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갔고 서연의 이마에도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서연은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콧날이 오똑하고 눈썹이 짙어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거친 산골 사람들의 투박한 모습과는 달리 고운 피부와 잘 정돈된 수염은 그가 귀한 집안의 자제이거나 도성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비단이 아닌 허름한 무명옷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겉옷 안쪽에는 질 좋은 비단옷을 받쳐 입고 있어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아냈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 깊은 산골까지 도망쳐와 칼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는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내의 짐꾸러미나 소지품을 함부로 뒤지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의원은 환자의 병만 볼 뿐 그 사람의 과거는 묻지 않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을 넘어섰고 바깥에 눈보라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곁을 지키며 수시로 열을 체크하고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는데 사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피해야 해. 서둘러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사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절박함이 배어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라고 나지막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연의 목소리를 들은 사내는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하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단순히 글만 읽는 선비는 아니며 무예를 익힌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앉아 꾸벅꾸벅 조시면서도 가끔 눈을 떠 사내의 숨소리를 확인하시곤 했습니다. 서연아, 저 사람이 깨어나면 절대 섣불리 묻지 말거라.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탕기 앞에 앉아 사내가 깨어나면 마실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약 냄새가
밤새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붉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이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사내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고 열도 한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어있던 어깨를 풀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졸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발치에 잠시 기대어 쪽잠을 청하기로 했고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에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은 눈보라치는 들판을 헤매다가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는 꽃밭에 도착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는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잤을까? 닭이 우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뜬 서연은 황급히 사내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내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아와 있었고 꽉 다물려 있던 입술도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날이 밝자 서연은 부엌으로 나가 쌀을 불려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내가 깨어나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소반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사내의 맥을 다시 짚어보고 계셨습니다. 맥이 돌아왔구나. 정말 다행이야. 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보구나. 할아버지의 칭찬에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미음 그릇을 아랫목에 내려놓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밤새 공포스러웠던 눈보라 소리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에 남아있던 핏자국은 밤새 내린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까지 그것도 저런 큰 상처를 입고 찾아온 이 사내는 분명 예사로운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이 그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이 평화로운 약방까지 들이닥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눈앞의 환자를 살리는 일이고 그 외의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을 다시 만들어 사내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며 그가 어서 눈을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사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깊은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서연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강렬하여 서연은 순간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내는 낯선 천장과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낯선 여인을 번갈아 보며 경계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그는 상처의 통증 때문에 다시 자리에 쓰러지며 낮은 신음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서연은 얼른 그에게 다가가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벌어집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내는 서연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하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떠서 사내의 입가에 대어주며 조분조분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묘양산 자락에 있는 작은 약방입니다. 어젯밤 댁이 문 앞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저희가 발견하여 안으로 모셨습니다. 사내는 물을 마시고 난 뒤 조금은 경계심을 푼 듯 보였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이름은 묻지 마라 다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의 말투는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위엄이 서려 있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알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서연은 빈 미음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할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계셨는데 서연을 보며 깨어났더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역시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당분간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약재를 구하러 갈 때도 평소보다 멀리 돌아가도록 해라.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기로 하고 부엌 한 구석에 쌓인 장작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화롭던 약방에 불어닥치니 낯선 바람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서연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마을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낯선 인기척에 반응하는 듯한 개들의 짖는 소리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약방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창호지 문에 덧문을 하나 더 달아 방 안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단속을 했습니다. 방 안의 사내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통증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곁에 앉아 바느질감을 들었지만 온통 신경은 바깥의 소리에 쏠려 있어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녁 무렵 약방을 찾아온 이는 다행히 이웃집 사는 돌쇠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눈길을 뚫고 오느라 온몸이 눈투성이었는데 서연 아씨,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배앓이가 심해서 약 좀 지으러 왔습니다.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어주었고 돌쇠 아저씨는 방 안을 힐끗 들여다보려 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몸으로 가로막으며 할아버지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약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가 헌데 방 안에서 무슨 약초 냄새가 이리 진하게 난다냐. 평소랑은 좀 다른 냄새 같은데. 하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서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한 척하며 그건 제가 새로운 약재를 실험해 보느라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약을 받아든 돌쇠 아저씨가 돌아가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일이 힘든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방 안의 사내는 어느새 눈을 뜨고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사내에게 다가가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죠. 사내는 순순히 약을 받아 마셨고 그 쓴 약을 단숨에 들이켜면서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다시 깊은 정막 속에 잠겨들었고 서연의 약방만이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멈췄지만 국경의 겨울밤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머리맡에 앉아 그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며 내일은 부디 좋은 일이 있기를, 그리고 이 사내가 무사히 상처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려의 북쪽 끝, 눈 덮인 묘양산 자락의 작은 약방에서 시작된 이 운명적인 만남은 훗날 한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묘양산 자락에는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붕마다 소복하게 쌓인 흰 눈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길을 씻는데 빗자루질을 하는 손끝이 여전히 시려왔지만 마음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방 안의 사내는 밤새 열이 많이 내렸는지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얇은 문풍지를 넘어 마당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저 멀리 산등성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작은 약방을 감시하고 있는 듯하여 서연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짓는 동안 구수한 밥 냄새가 약방 안팎으로 퍼져나가며 차가운 아침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서연은 쌀을 씻어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문득문득 방 쪽을 힐끔거렸는데 혹시라도 사내가 깨어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밥이 다 되어갈 무렵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려오자 서연은 밥상을 차려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는 이미 일어나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밥상을 내려놓으며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식사 좀 드세요. 라고 권하자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록 거친 보리밥에 나물 반찬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사내는 마치 궁중의 수라상을 대하듯 기품 있고 정갈하게 식사를 하여 서연은 다시 한번 그의 신분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야 했는데 평소 같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을 길이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사내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떨어진 약재를 보충하고 혹시 모를 바깥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사내를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남기고 약방을 나섰는데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하여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팽팽한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물을 핥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시시콜콜한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을 그녀들의 표정이 오늘은 사뭇 심각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안악 중 한 명인 칠성내가 서연을 반기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 아가씨. 소식 들었어. 글쎄 도성에서 큰일이 났다지 뭔가. 영모를 꾸미던 높은 분이 이쪽 국경 근처로 도망쳤다나 봐.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기르며 대꾸했습니다. 정말요, 이 깊은 산골까지 누가 온다고 그러세요? 헛소문이겠죠. 하지만 칠성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진짜라니까.
오늘 아침부터 관군들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대. 분위기가 살벌해서 나도 장에 가려다가 무서워서 그냥 돌아왔잖아. 칠성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안악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친 자가 왕의 친척이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쓴 장군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이야기는 관군들이 이 잡듯이 산을 뒤지고 있으며 수상한 사람을 숨겨주다 들키면 삼족을 멸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물동이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안악들은 화들짝 놀라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연도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어지러웠습니다. 집에 있는 그 사내가 정말 영모를 꾸민 죄인일까? 아니면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맑고 깊은 눈빛을 떠올리면 도저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듯한 기분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산바람이 윙윙거리며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관군의 함성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약방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자 다시금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약방 마당에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캔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이 인기척을 내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이 내려놓은 물동이를 보시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할아버지께 낱낱이 전했습니다. 관군들이 깔렸다는 이야기, 영모 죄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숨겨준 자도 처벌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고만 계시다가 곰방대를 털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태풍을 집 안에 들인 게야.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할아버지의 소매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요? 관군들에게 신고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보내야.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의원이 환자를 내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비록 그가 대역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그는 그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일 뿐이다. 그것이 의원의 도리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엄하고 단호하여 서연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법. 당분간은 그 누구도 집에 들이지 말고 너도 말 조심하거라.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약탕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사내는 어느새 일어나 앉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사내가 고개를 돌리자 서연은 짐짓 아무 일도 없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사내는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밖이 소란스럽더구나. 나를 찾는 관군들이 당도한 모양이지. 서연은 깜짝 놀라 약탕기를 놓칠 뻔했지만 겨우 중심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장날이라 사람들이 좀. 서연의 서툰 거짓말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에는 소질이 없구나. 내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몸이 조금만 더 추스려지면 바로 떠나도록 하마. 사내의 말에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옥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먼저 걱정하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죽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저희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곳에 계시는 동안은 그저 제 환자일 뿐입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사내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름 모를 의녀야. 네 말이 맞다. 내가 경솔했구나.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따뜻한 기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다시 흐려지더니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더욱 커졌고 가끔씩 날카로운 비명소리나 고함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약방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널어놓은 약재들을 걷어들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는데 갑자기 살인문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익숙한 발걸음이 아닌 무겁고 규칙적인 군화 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부엌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하던 일을 멈추고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곧이어 거친 목소리가 대문을 넘어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누구 없느냐. 관군의 목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문질러 닦으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나서시려 했지만 서연이 눈짓으로 말리며 자신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험상궂게 생긴 관군 2명이 창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서연이 최대한 침착하게 묻자 관군 중 하나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호, 이런 산골짜기에 제법 고운 처자가 살고 있었구만. 우리는 도망친 죄인을 쫓고 있다. 혹시 낯선 사내를 보거나 숨겨준 적이 있느냐? 관군은 위협적으로 창끝을 들이대며 약방 안을 힐끔거렸습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늙으신 할아버지와 저 단둘이 사는 약방입니다. 낯선 사내라니요. 그림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관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약방이라. 다친 놈이 숨어들기에 딱 좋은 곳이로군. 방 안 좀 들여다봐야겠다. 관군이 신발을 신은 채 햇마루로 올라서려 하자 서연은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할아버지께서 전염병 환자의 고름을 짜내고 계십니다. 함부로 들어가셨다간 병을 옮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기지 넘치는 거짓말에 관군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염병이라고 재수없게 관군은 얼굴을 찌푸리며 침을 탁 뱉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군이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핏자국이 묻은 헝겊 조각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어이, 이건 뭐지? 피 묻은 천안인가? 서연의 심장이 믿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태운다고 내놓았던 것을 깜빡 잊고 치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어제 산에서 멧돼지에게 받힌 사냥개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온 것입니다. 짐승 피라 비린내가 심해 태우려고 내놓았습니다. 서연의 필사적인 변명에 관군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만약 거짓말인 게 들통나면 이 집은 불바다가 될 테니. 관군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대문을 나갔고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고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고 서연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가늘게 몸을 떨었습니다. 방 안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을 사내 역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관군들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을 것이고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약방 주변에는 더욱 짙은 어둠이 깔렸고 바람 소리는 낮보다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내의 곁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이 일렁거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춤을 추듯 흔들렸고 사내와 서연의 침묵도 길어졌습니다. 사내는 미안함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는구나. 내가 정말 떠나야. 서연은 사내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저희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사내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일어났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산골 소녀에서 어느새 한 남자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을 쥔 비밀의 파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험난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신념과 눈앞의 생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훗날 그녀에게 어떤 봄날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국경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내의 상처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갔고 깊게 패였던 살갗에는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할아버지의 신통한 침술 덕분에 사내는 이제 부축 없이도 방안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거나 책을 읽으며 소일했는데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정적이고 우아하여 서연은 약을 다리다가도 멍하니 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내는 가끔 서연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워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늘과 슬픔이 서려 있어 서연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여 관군들의 순찰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낯선 사람들이 마을을 오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불안해했고, 밤이면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삼갔습니다. 서연의 약방에도 가끔 관군들이 들러 동태를 살피곤 했는데, 그때마다 서연과 할아버지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관군 대장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고, 약방을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듯하여 서연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내 역시 자신의 존재가 이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빨리 몸을 추스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사내에 피 묻은 겉옷을 수선하기 위해 옷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내가 입고 왔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기에 깨끗하게 빨아 꿰매어 두어야 그가 떠날 때 입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옷의 안감을 뜯어내고 솜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의 안쪽 깊숙한 곳,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 주머니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비단 천으로 꽁꽁 싸매진 작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 천을 한꺼풀씩 벗겨내자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옥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 양반들이 차고 다니는 장식품과는 차원이 다른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최상급의 옥이었습니다. 옥패의 표면에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 형상이 어찌나 위엄있고 기품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옥패를 들여다보았는데, 용 문양은 오직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 안에 누워있는 저 사내가 도망친 반역자가 아니라 왕실의 귀한 분이란 말인가.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옥패를 쥔 손을 가슴에 품고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왕자나 왕족이라면 지금 밖에서 그를 쫓고 있는 관군들은 그를 보호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해치려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친 왕족. 이것이 마을에 떠도는 소문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서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옥패를 다시 비단 천에 싸서 원래 있던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옷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하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채 하는 것은 사내에게도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려 사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는 책을 읽고 있다가 서연이 들어오자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해 주었는데, 서연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토록 기품 있고 온화한 분이 목숨을 건 도망자 신세라니, 그리고 왕실의 핏줄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할 때 사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혹시 내 옷을 보았느냐? 서연은 흠칫 놀라 멈춰 섰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해져서 꿰매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면 다 될 것입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옷 속에 다른 것은 없더냐?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사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솜과 천조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사내는 그 눈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무엇을 걱정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챘으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묵직한 신뢰가 쌓이고 있었고,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유대감이었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닫고 나오며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방 앞마당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관군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찾아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밖에서 묻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당 안으로 들어와 팻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대장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손은 허리에 찬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의원 영감. 네,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게 있어 다시 왔소. 요 며칠 사이 마을에서 약초를 사가는 양이 부쩍 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단 말이오. 환자가 영감과 손녀 둘뿐이라면서 약은 왜 그리 많이 필요한 게요? 대장의 질문은 예리했고 서연과 할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허허. 겨울철이라 감기 환자가 늘어 미리 상비약을 만들어 두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많아 약을 다려 먹고 있습니다. 의원이 약을 많이 쓰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한 일이요. 할아버지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대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완전히 의심을 거두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글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혹시 방 안에 숨겨둔 놈이라도 있는 거 아니오?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 대장이 벌떡 일어나 신발을 벗고 방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대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지금 방에는 전염병 환자의 고름을 짠 붕대와 약찌꺼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셨다가 병이라도 옮으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서연은 지난번 썼던 핑계를 다시 한번 댔지만 대장은 이번엔 쉽게 속아 넘어갈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전염병 흥. 내가 그따위 병균 따위에 겁먹을 줄 아느냐, 비켜라. 대장은 거칠게 서연을 밀쳐내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넘어지자 할아버지가 달려와 서연을 일으켜 세웠고 마당에 있던 관군들도 긴장하며 창을 고쳐 잡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어깨를 당당히 펴고 대장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의 등장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대장조차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내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장을 꾸짖었습니다. 일개 군관이 어찌 민가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는가.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군이 오히려 백성을 위협하다니. 이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할 짓인가. 사내의 호통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기세에 눌린 관군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사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어디서 감히 관군에게 호통이야. 대장은 칼을 뽑아들고 사내를 위협했지만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는 병을 치료하러 온 선비일 뿐이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내 놈의 칼보다 더 뜨거울지니 함부로 칼을 겨누지 마라. 사내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기백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사내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장은 사내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칼을 집어넣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거두지 않았습니다. 선비흥, 말은 번지르르 하구나. 하지만 내 놈의 생김새가 수배 중인 죄인과 묘하게 닮았단 말이지. 일단 관하로 가서 조사를 받아봐야겠다. 여봐라. 저놈을 포박해라. 대장의 명령에 관군들이 주춤주춤 다가오자 서연이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상처가 터져 목숨이 위험합니다. 의원으로서 환자를 죽음의 길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서연의 필사적인 외침에 관군들은 다시 멈칫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서서 대장을 설득했습니다. 대장 나리,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병색이 완연하여 도망칠 기력도 없는 환자입니다. 만약 관하로 끌고 가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보증할 테니 며칠만 더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완쾌되면 제 발로 관하에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과 사내의 위험, 그리고 서연의 결기 어린 태도에 대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무리하게 끌고 가다가 죄인이 아닌 양반집 자제라도 죽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문책이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행동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장은 혀를 차며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좋다. 의원 영감 체면을 봐서 오늘은 물러가 주지. 허나 내 눈을 속일 생각은 마라. 내일 의원을 데리고 와서 내 놈의 병세를 확인하고 신원조회도 다시 할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즉시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니 각오해라. 대장은 으름장을 놓고 부하들을 이끌고 약방을 나갔습니다. 관군들이 사라지자마자 사내는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서연과 할아버지는 황급히 그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사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꿰맨 상처 부위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공기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오늘 밤은 넘겼지만 내일이면 정말 끝장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사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해졌어.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나가시면 바로 잡히십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 끝은 흐려졌고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곰방대만 태우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사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옷 속에 숨겨둔 옥패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용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 옥패가 사내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한 듯 옥패를 다시 품에 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켜내리라. 설사 그가 역적이라 해도 내 환자이자 내가 살린 생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은효로서의 사명감과 한 여인으로서의 연모가 뒤섞여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약방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세 사람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고 그녀의 머리맡에는 옥패가 간직된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녀를 고려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할 운명의 열쇠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서연의 눈가는 캤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넘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다가올 재앙의 서막처럼 느껴져 서연의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약방 앞마당에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른 비명소리를 질러댔고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조차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잠든 사내의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갈아주고 흐트러진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으며 그녀는 떨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이 작은 약방에 피바람이 불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예상대로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약방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군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의원까지 대동한 모습이었는데 대장은 기필코 사내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듯 기세등등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뒤를 따랐는데 평소 서연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대문 앞에 선 관군대장은 거칠게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문을 열어라. 약속대로 의원을 대동하고 왔으니 이제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약방의 고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가 대장을 맞이했지만 대장은 할아버지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만하게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영감, 오늘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 저 방 안에 있는 놈이 진짜 환자인지 아니면 꾀병을 부리는 역적놈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소. 대장은 대동한 의원에게 턱짓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끌려온 의원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관군의 위세에 눌려 쭈뼛쭈뼛 캔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서연은 캔마루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려섰습니다. 안 됩니다. 환자분이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시면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계집아, 네가 감히 관군의 앞길을 막느냐. 저놈이 역적이라면 너희도 모두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켜라. 대장은 거친 손길로 서연의 어깨를 잡아 밀쳤고 서연은 힘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서연의 무릎이 거친 흙바닥에 긁혀 피가 맺혔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연을 일으키려 달려갔지만 관군들이 창으로 할아버지를 위협하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대장은 의기양양하게 방문을 향해 걸어갔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서연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짚고 일어하려 했지만
공포와 통증으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방 안에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비록 환자복 차림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당을 가득 메운 관군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당에 쓰러진 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대장을 향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개 군관이 백성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연약한 여인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내 놈의 칼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사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침묵시키는 힘이 있어 떠들썩하던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장은 사내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네 이놈 혓바닥이 길구나. 내 놈이 누구인지 당장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칼이 내 목을 칠 것이다. 대장이 칼끝을 사내에 못 겨누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 대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초록빛 물체. 그것은 바로 서연이 옷 속에서 발견했던 용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옥패 속의 용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게 빛났고 그 위엄은 보는 이의 숨을 차게 만들었습니다. 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들고 있던 칼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옥패를 보자마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징표. 그것을 가진 자를 해한다는 것은 곧 영모이자 멸문지화를 당할 대죄였습니다. 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내의 얼굴과 옥패를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고 그 오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내는 그런 대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오직 대장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의 일은 잊어라. 만약 입을 놀린다면 내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사내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대장은 공포에 질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을 칼집에 꽂으려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고 그 모습을 본 부하 관군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대장은 쉰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철수한다. 이자는 우리가 찾는 죄인이 아니다. 잘못 짚었다. 부하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대장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하여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대장은 도망치듯 황급히 몸을 돌려 대문을 빠져나갔고 관군들도 그 뒤를 따라 우르르 물러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관군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방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여우는 길게 남았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있었고 할아버지가 다가와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사내는 옥패를 다시 품에 감추고 서연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많이 놀랐겠구나. 사내의 목소리는 아까 대장을 꾸짖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닌 따뜻하고 다정한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고
사내를 올려다보며 감격의 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와 서연과 할아버지를 위로하며 관군들이 물러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사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대장이 왜 갑자기 물러갔는지는 몰랐지만 악한 자들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려면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갓 지은 밥과 나물, 그리고 귀한 닭백숙까지 들고 와 약방 마당에 작은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 그리고 사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감동하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내는 비록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겨울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마음에도 봄눈이 녹듯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오늘의 위기가 무사히 지나간 것을 자축했고 약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약방에는 다시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방으로 들어갔는데 사내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려놓자 사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와 할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서연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물건. 정말 귀한 분이셨군요. 사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물건이 나를 살리기도 했지만 나를 이 험한 곳으로 내몰기도 했지. 하지만 오늘 너의 용기를 보며 깨달은 바가 크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해졌다. 사내의 말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곧 떠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관군 대장이 오늘은 물러갔지만 그가 마음을 바꾸거나 상부에 보고를 하면 더 큰 군대가 몰려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내 역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이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다 나으실 때까지는 계셔야 합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사내는 서연의 마음을 아는 듯 부드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칠만 더 신세를 지마.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밤이 깊어가고 약방의 불빛은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어왔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내와 서연, 그리고 할아버지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다가올 이별이 얼마나 아쉬운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서연이 끓여온 차를 마시며 이 산골 마을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는 듯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만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들. 그것은 그가 훗날 왕좌에 올라 차가운 정치판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도 이 며칠간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아련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아버지는 서연을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태풍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기도 하지. 저분의 앞길에 축복을 빌어주자꾸나.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헤어져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약방의 지붕을 비추었고 그렇게 폭풍 같았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모두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은 예고도 없이 그러나 기약된 순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에 소란이 지나가고 며칠 뒤 사내의 상처가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물자 그는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푸르스름한 안개가 약방 앞마당을 자욱하게 감싸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정성껏 달인 약을 대나무 통에 담고 그가 길을 가며 먹을 수 있도록 마른 주먹밥과 유포를 챙겨 보찜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느 때보다 느리고 조심스러웠는데 이 짐을 건네고 나면 정말로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사내는 서연이 건네는 보찜을 받아들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그윽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팻마루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두어 주신 은혜,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훗날 제가 제 자리를 찾게 된다면 반드시 다시 찾아와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가시는 길 험난하겠지만 부디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만백성을 위한 큰 산이 되어 주십시오. 의원은 병을 고치지만 나라님은 백성의 마음을 고치는 법입니다. 부디 성군이 되시옵소서. 할아버지의 말씀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천근 만근이나 되어 사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내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이미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내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의녀의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나를 살렸다. 지금은 쫓기는 신세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언젠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다오. 사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약속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 계절이 몇 번을 바뀌든 꼭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몸조심하세요. 사내는 아쉬운 듯 서연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에 굽어진 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대문 앞에 서서 망부석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개에 가려 형체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안개가 걷히자 약방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빈 방에는 그가 머물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베개맡에는 그가 남기고 간 은은한 묵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어 서연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군들은 더 이상 마을을 찾지 않았고 영모에 관한 흉흉한 소문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그 사내가 누구였을지 궁금해했지만 서연과 할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키는 길이자 그와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더욱 열심히 의술을 익히고 환자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때마다 그녀는 그 사내를 치료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그가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꼭 약속을 지키러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으며 무더운 여름과 풍요로운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이 찾아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약방 앞에 살구나무는 해마다 화사한 꽃을 피웠다가 지기를 거듭했고 서연도 어느덧 앳된 소녀의 티를 벗고 성숙하고 단아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술은 더욱 깊어져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고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명의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들어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하고 홀로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연을 안타까워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그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진 그 사내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유난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니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행렬이 산골 마을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과 호위무사들이 길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모습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길가로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신기해서 펄쩍펄쩍 뛰며 행렬을 따라다녔습니다. 서연도 약초를 말리다 말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행렬이 멈춰 선 곳은 다름 아닌 서연의 작은 약방 앞이었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황금 장식이 번쩍이는 거대한 가마가 있었는데 호위무사들이 도열하자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가마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선관을 쓴 그는 예전에 허름한 환자복을 입었던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엄있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그윽한 눈동자와 입가에 걸린 따뜻한 미소만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바로 몇 년 전 눈보라 치던 밤에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그 사내. 이제는 고려의 지존이 된 왕이었습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숨이 닿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왕이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 약속대로 봄바람과 함께 돌아왔다. 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고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전하, 정말로 오셨군요. 잊지 않으셨군요. 서연은 왕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왕은 그런 서연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내의 정체를 깨닫고 모두 바닥에 엎드려 전하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묘향산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왕은 서연을 부축해 일으킨 뒤 갯마루로 나와 엎드려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 그리고 이토록 고운 손녀를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이리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하시다니요. 성군이 되셨다는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왕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연이를 데려가 저의 아내이자 이 나라의 국모로 삼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왕의 파격적인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 웅성거렸지만 그 속에는 축복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내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움직였구나. 어서 따라가거라. 너는 내 손녀이기 전에 하늘이 낸 의녀이니 이제는 한 집안의 의원이 아니라 온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나라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서연은 할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망설였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 할 일을 다하며 살 것이다. 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네 뜻을 펼쳐라. 그것이 나를 위한 효도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눈물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할아버지를 위해 궁궐에 어의를 보내 건강을 돌보게 하고 마을에도 큰 상을 내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서연을 배웅했습니다. 처음 낯선 사내가 쓰러져 들어왔던 그 좁은 산길은 이제 왕비가 되어 떠나는 서연을 위한 꽃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꽃잎을 뿌리며 서연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칠성내 아줌마와 돌쇠 아저씨도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가마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약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굴뚝, 정들었던 장독대,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인자하게 미소 짓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 모든 풍경이 가슴속 깊이 사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지아비이자 나라의 왕인 그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가마에 오른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행렬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산골 마을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가마의 휘장을 살랑거렸고 그 바람에는 고향의 흙내음과 약초 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국경의 작은 약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을 되새겼습니다. 상처 입은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친절이 훗날 한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는 소설보다 더 기이하고 아름다운 법이지요. 의녀 서연은 훗날 역사에 기록되길 왕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자애로운 국모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뜬 밤, 궁궐의 후원에는 여전히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왕비가 된 서연이 직접 약초를 가꾸며 왕의 건강을 살피고 아픈 궁녀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지요. 묘향산 자락에 작은 약방에서 피어난 사랑과 인의의 불씨는 그렇게 꺼지지 않고 온 나라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서연이 만났던 그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예리하기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